아들은 원래 말이 많은 아이였다. 아빠, 오늘 급식에 치킨이 나왔어. 그런데 김민석이 내 치킨을 빼앗으려고 했는데 내가 안 줬어. 아빠, 수학 시간에 선생님이 내가 문제 맞췄다고 칭찬해 줬어. 아빠, 체육 시간에 축구했는데 우리 팀이 이겼어. 학교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친구랑 무슨 장난을 쳤는지, 오늘 급식은 맛있었는지, 퇴근에 돌아오면 현관문을 열기도 전에 뛰어나와 쉴 새 없이 떠들곤 했다. 그런 아들의 모습이 싫지 않았다. 오히려 하루 종일 정육점에서 고기를 썰고 손님들과 필요한 말만 주고받으며 보낸 시간이 아이의 수다로 인해 생기를 되찾는 기분이었다. 그런데 그날은 달랐다. 평소 같으면 내가 계단을 올라오는 발소리만 들려도 문을 벌컥 열고 아빠 라고 소리치던 아들이 그날은 조용했다. 열쇠로 문을 열고 들어가니 거실 소파에 웅크리고 앉아 있었다. 등을 둥글게 말고 고개를 숙인 채로 민준아, 왜 그러고 있어? 내 목소리에 아들이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그 순간 나는 숨이 턱 막혔다. 문을 열고 들어온 아들의 얼굴은 굳어 있었고 입술은 퉁퉁 부어 있었다. 아랫입술 왼쪽 끝이 터져서 딱지가 앉아 있었고 윗입술은 마치 누군가 주먹으로 때린 것처럼 두툼하게 부풀어 올라 있었다. 귓불 근처엔 시커먼 멍이 퍼져 있었고 오른쪽 팔꿈치엔 긁힌 자국이 선명했다. 교복 소매를 걷어보니 팔뚝에도 손톱 자국 같은 것들이 여러 개 나 있었다. 야, 이게 뭐야? 누구한테 맞은 거야? 내 목소리가 방 안을 울렸다. 평소보다 훨씬 큰 소리였다. 나도 모르게 흥분한 목소리가 나왔다. 아들은 놀란 듯 눈치를 보더니 고개를 더욱 깊이 숙였다. 말해봐. 누가 때린 거야? 민호가. 나 때렸어. 목소리가 작고 떨렸다. 평소 또랑또랑하던 목소리와는 완전히 달랐다. 민호? 그게 누구야? 우리 반 애야. 민호랑 싸운 거야? 나는 안 때렸어. 민호 아빠가 경찰이래. 그 말에 내 심장이 순간 움찔했다. 경찰? 나는 아들의 어깨를 잡고 눈을 마주쳤다. 경찰이 뭐가 어쨌다고? 경찰이면 자식이 남을 때려도 되는 거야? 아들은 대답하지 않았다. 그저 눈물만 뚝뚝 떨어뜨렸다. 어처구니 없었다. 직업이 경찰이라는 것만으로 아이들이 위세를 부리는 게 흔하다고는 해도 직접적으로 때리기까지 하는 건 도를 넘었다. 어떻게 된 거야? 자세히 말해봐. 아들이 훌쩍거리며 말했다. 체육 시간에 축구하는데 민호가 자꾸 반칙해. 그래서 내가 너 반칙이야 라고 했어. 그랬더니 갑자기 화내면서 나한테 달려와서 때렸어. 입도 때리고 귀도 때리고 땅에 넘어뜨려서 팔꿈치도 긁혔어. 선생님은 뭐 했어? 선생님이 말렸어. 그런데 민호가 우리 아빠 경찰인데 뭐 어쩔래? 라고 했어. 그 순간 혈관이 터질 것 같았다. 아이가 그런 말을 들었다는 게. 그리고 그 말을 듣고도 제대로 된 조치를 취하지 않았을 학교의 모습이 눈에 선했다. 저녁을 먹이면서도 아들의 상처를 계속 들여다봤다. 먹을 때마다 아픈지 찡그리는 얼굴, 평소 좋아하던 김치찌개도 제대로 먹지 못하는 모습을 보니 속이 뒤틀렸다. 아빠, 내가 잘못했어. 갑자기 아들이 말했다. 뭔 소리야? 민호가 반칙한다고 말하지 말 걸 그랬어. 그래서 맞은 거야. 그 말에 가슴이 무너지는 느낌이었다. 아이가 자기 탓을 하고 있었다. 잘못을 지적한 자기가 잘못되었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아니야, 민준아. 절대 내 잘못이 아니야. 틀린 건 틀렸다고 말하는 게 당연한 거야. 때린 그 애가 잘못한 거고. 하지만 아들의 눈에는 여전히 의문이 남아 있었다. 어른들은 늘 옳고 그름에 대해 가르치면서 정작 현실에서는 힘 있는 쪽이 이기는 모습을 보여준다. 아이는 그 모순을 온몸으로 경험한 것이었다. 저녁 무렵 아내와 함께 학교로 향했다. 아내는 내내 말이 없었지만 주먹을 꽉 쥐고 있는 것으로 분노를 표현하고 있었다. 학교는 이미 어두워져 있었지만 담임 선생님은 우리를 기다리고 있었다. 50대 중반의 여선생님이었는데 평소 아들이 우리 선생님은 정말 착해라고 말하던 그분이었다. 담임을 찾아가 따졌다. 어떻게 된 일입니까?
애가 이렇게 다쳐서 왔는데. 교사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결국 고백했다. 그 과정에서 한 번도 아니라는 부정을 하지 않았다. 오히려 미안하다는 표정으로 마치 자신도 무력감을 느끼고 있다는 듯이 말했다. 사실 때린 그 아이가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네. 전에도 몇 번 다른 아이들을 때린 적이 있었어요. 지난달에도 옆자리 친구의 얼굴을 때려서 코피를 터뜨렸고, 알아보니 작년에는 한 아이의 팔을 부러뜨려서 깁스까지 했었다네요. 그런데 교사의 목소리가 점점 작아졌다. 그런데 뭐요? 아버지가 경찰 고위 간부시라 위에서 압력이 옵니다. 나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지 않았다. 압력? 무슨 압력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학교 차원에서 뭘 하기가 어렵습니다. 교장 선생님도 교감 선생님도 모두 이 사안에 대해 알고 계시지만 예전에도 다른 피해 학생들이 있었지만 다 덮이고 말았어요. 학교폭력위원회를 열어봤자 결국 아이들 간의 사소한 다툼으로 축소되어 정리되고 맙니다. 순간 귀가 멍해졌다. 내 아이만 맞은 게 아니었다. 민준이보다 더 심하게 당한 애들도 있었는데 다들 침묵했단 말인가? 아니, 침묵할 수밖에 없었다는 말인가? 그럼 아이들이 다쳐도 그냥 모른 척 하라는 겁니까? 내가 이를 갈며 물었다. 목소리가 떨렸다. 교사는 고개를 숙였다. 그 모습에서 교육자로서의 양심과 현실의 벽 사이에서 고민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다. 저도 정말 죄송합니다. 선생님으로서 아이들을 보호해주지 못해서. 그 말에 더 이상 화를 낼 수가 없었다. 이 사람도 피해자였다. 제대로 교육할 권리를 빼앗긴 피해자였다. 돌아오는 길, 아들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러나 나는 도무지 숨을 고를 수가 없었다. 머릿속엔 한 가지 생각만이 맴돌았다. 그냥 넘어갈 수 없다. 아내가 조용히 말했다. 당신 괜찮아? 나는 대답하지 않았다. 괜찮을 리가 있나? 내 아이가 맞았는데 그것도 여러 번이나 반복된 일인데 가해자의 아버지가 경찰이라는 이유로 모든 게 덮인다는 게 말이 되나? 아이가 크게 다치지 않았으니 좋게 넘어가자고? 그게 교육이라고? 잘못을 잘못이라고 말해주는 어른이 단 한 명도 없다면 아이들은 대체 뭘 배우며 자라야 하는가? 나는 내 손을 내려다보았다. 고깃덩이를 썰다 굳어진 손바닥, 굳은 살이 가득한 손가락. 권력도 돈도 학벌도 없었다. 그저 동네 정육점을 꾸려가는 평범한 가장일 뿐이었다. 하지만 그 순간만큼은 분명히 알 수 있었다.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다 하지 않는다면 언젠가 내 아들은 이렇게 말할 것이다. 아빠는 그때 왜 아무것도 안 했어? 나는 대답할 말이 없을 것이다. 그렇다면 방법은 하나뿐이다. 어떤 길을 걷게 되든 나는 저 인간들을 무너뜨려야 했다. 밤새 고민해 보았지만 믿을 건 동생밖에 없었다. 시사주간지 기자로 일하는 여동생. 전국을 쏘다니며 바쁘게 사느라 명절 때도 얼굴 보기 힘든, 그러나 세상의 부조리를 파헤치는 일에만큼은 누구보다 열정적인 동생 말이다. 나는 동생에게 카톡을 보냈다. 바빠. 동생은 늦은 밤이 되어서야 답장을 보냈다. 이제 괜찮아. 무슨 일 있어? 안부가 궁금한 건 아닐 테고. 민준이가 학교에서 맞았다. 얼굴에 멍이 들 정도로. 메시지를 보내자마자 전화가 걸려왔다. 친구랑 싸웠대? 설마 교사가 때린 거야? 나는 차근차근 설명했다. 체육 시간에 일어난 일, 아이의 상처, 담임과의 면담, 그리고 가해자의 아버지가 경찰 간부라는 사실까지. 동생은 중간중간 그렇구나 라고 짧은 추임새만 넣으며 내 이야기를 들었다. 평소 자기 할 말만 하고 사라지던 모습과는 달랐다. 내가 이야기를 마치자 동생이 조용히 말했다. 냄새가 나네. 냄새. 단순한 감각적 표현이었지만 기자에게는 사건의 성질을 단번에 포착하는 신호였다. 그렇지? 구린 냄새가 나지? 그 경찰 간부라는 인간은 얼마나 대단한 인물이길래. 경찰청장이라도 돼? 경찰서장이야. 오빠네 동네? 응. 확실히 목에 힘 좀 주고 다닐 만하네. 그러면 당하고도 찍소리 못하고 살아야 돼? 무슨 방법 없겠어? 동생이 말했다. 일단 더 자세한 정보가 필요해.
피해자가 민준이만이 아니라고 했지? 오빠가 다른 피해자 부모들 만나서 얘기 좀 들어봐. 그거 녹취해서 주면 내가 종합해 볼게. 그래. 고맙다. 나는 갑자기 가슴이 두근거렸다. 막연한 분노가 구체적인 행동 계획으로 바뀌고 있었다. 다음 날 나는 담임에게 연락해 그간 그 아이에게 맞은 피해자의 연락처를 얻었다. 자신의 무력함에 염증이 났던 선생님도 열성을 다해 도와주었다. 첫 번째 부모는 30대 후반의 아버지였다. 우리 애는 작년에 당했어요. 팔이 부러져서 한 학기 내내 깁스를 했죠. 신고는 안 하셨어요? 했죠. 경찰서에도 가고 학교에도 따졌어요. 그런데 그는 한숨을 쉬었다. 경찰서에서는 아이들끼리 놀다가 생긴 일이라고 결론을 내더라고요. 학교에서도 학교폭력위원회를 열겠다고 했는데 결국 합의하라는 식으로 마무리됐고요. 두 번째 부모는 40대 초반의 어머니였다. 우리 딸은 코피를 쏟을 정도로 맞았어요. 병원에서는 코뼈가 부러졌을 뻔했다더군요. 그때도 서로 화해하고 친하게 지내라 라는 말만 들었어요. 세 번째 부모는 조용한 목소리로 말했다. 우린 아예 전학을 갔어요. 자꾸 부딪혀봤자 이길 수 없다는 걸 알아서요. 그의 아빠가 경찰서장인 건 아시죠? 그들의 증언을 들으며 분노가 치솟았다. 우리 민준이만 당한 게 아니었다. 적어도 서너 명의 아이들이 같은 가해자에게 폭력을 당했고 모든 경우에서 제대로 된 처벌은 이루어지지 않았다. 동생에게 녹취 파일을 보내자 곧 전화가 왔다. 혹시 증거로 삼을 만한 건 없었어? 병원 진단서라든지 학교와의 면담 기록이라든지. 일부는 있는데 대부분 내부적으로 처리하겠다라는 식으로 넘어가서 공식 기록은 거의 없었어. 다음 날 밤에 동생이 찾아왔다. 노트북을 열어 화면을 보여주었는데 거기엔 지난 2년간 이 지역 초등학교들에서 발생한 폭력 사건들의 목록이 정리되어 있었다. 교육청 자료, 경찰서 신고 접수 현황, 지역 커뮤니티 게시글까지 다 뒤져봤어. 그런데 이상한 게 유독 이 학교에서는 학교 폭력 신고가 거의 없어. 다른 학교들에 비해서 말이야. 그게 이상한 거야? 당연하지. 보통 학폭은 학교마다 비슷한 비율로 발생하거든. 그런데 이 학교만 유독 적다는 건 신고가 안 되고 있거나 아니면 접수되어도 처리가 안 되고 있다는 뜻이야. 나는 화면을 자세히 들여다봤다. 확실히 우리 학교의 신고 건수가 다른 학교들에 비해 현저히 적었다. 동생이 말했다. 지금 가진 것들로 기사 한 편은 쓸 수 있긴 한데. 왜? 얼마나 파괴력이 있을지는 장담 못해. 뭐라도 해봐야지. 내가 재촉하자 동생이 말했다. 알았어. 기사는 일주일 후에 발표되었다. 제목은 자극적이지 않았다. 사실과 증언을 중심으로 조심스럽게 구성된 기사였다. 지역 초등학교 연속 폭력 사건, 가해자 아버지가 경찰 간부라며 무마 의혹. 기사에는 담임의 고백과 피해 아이들의 모자이크 처리된 사진, 그리고 여러 학부모의 익명 진술이 실렸다. 동생은 균형을 잃지 않으려 애썼다. 의혹이라는 단어를 신중하게 사용했고 확인된 사실만을 적었다. 기사의 효과는 즉각적이었다. 이 기사를 인용한 뉴스가 보도됐고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도 빠르게 퍼져나갔다. 동네의 분위기는 확실히 달라졌다. 정육점 앞을 지나는 사람들이 나를 바라보는 시선이 이전과 달랐다. 어떤 이는 동정의 눈빛이었고 어떤 이는 응원의 의미가 담겨 있었다. 몇몇 학부모는 조심스럽게 말을 걸어왔다. 기사 봤어요. 정말 용기 있는 일 하셨네요. 우리도 비슷한 경험이 있어요. 이제라도 누군가 말해줘서 다행이에요. 어떤 어머니는 눈물을 보이며 말했다. 저희 아이도 작년에 이제라도 누군가 목소리를 내줘서 고마워요. 동생은 처음으로 안도의 미소를 보였다. 반응이 생각보다 좋아.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어. 며칠 동안은 세상이 변한 것처럼 보였다. 정육점에 찾아오는 손님들 중 몇몇은 내 눈을 피하지 않았다. 그들은 작은 목소리로 힘내세요. 잘하고 계세요. 라며 고기를 사갔다. 나는 어색하게 고개를 끄덕이며 그들의 격려를 받았다. 아들의 담임도 전과 달라졌다. 전에는 만나면 고개를 숙이고 말을 돌리던 사람이 이제는 조심스럽지만 분명하게 상황을 설명해 주었다.
사실 교장 선생님께서도 많이 고민하고 계세요. 이번에는 정말로 학교폭력위원회를 제대로 열 계획이에요. 정말요? 아무래도 여론이 있으니까 더 이상 미룰 수는 없을 것 같아요. 하지만 나는 여전히 반신반의했다. 여론이 있다고 해서 진짜 달라질까? 그리고 예상대로였다. 파장은 생각보다 오래가지 않았다. 일주일이 지나자 언론은 더 큰 이야깃거리로 옮겨갔고 사람들의 관심도 다른 곳으로 향했다. 학교 측은 학교폭력위원회를 열겠다고 했지만 구체적인 일정은 계속 미뤄졌다. 경찰 조직은 신속하게 내부 방어에 나섰다. 지역 경찰서의 대변인은 공식 성명을 내고 사실관계를 확인 중이라는 문구를 반복했다. 하지만 구체적인 조사 내용은 공개되지 않았다. 사흘 뒤 교육청 관계자가 발표한 공식 입장은 이랬다. 확인된 바로는 학생 간의 사소한 다툼에서 비롯된 사건으로 보이며 학교폭력위원회 차원에서 조정 절차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사소한 다툼. 그 단어가 내 귀를 때렸다. 내 아들의 눈 민멍은, 다른 아이들의 찢어진 입술과 부러진 팔은 그저 사소한 일로 축소되었다. 경찰서의 보도자료는 더욱 노골적이었다. 언급된 경찰 간부는 이번 사건과 무관하며 일부 보도는 사실과 다릅니다. 사실 확인이 되지 않은 기사를 확대 재생산하지 말아주시기 바랍니다. 보도가 사실과 다르다고? 그 말이 내 뼈마디를 하나씩 꺾어버리는 것 같았다. 이만하면 됐어. 고생 많았다. 나는 동생에게 말했다. 동생은 피로가 역력한 얼굴로 내게 말했다. 여기서 멈출 거야? 응. 최소한 진실을 전하긴 했잖아. 그리고 더 파면 내가 걱정돼. 다칠까봐. 그럴 가능성이 다분해 보이긴 해. 동생의 목소리엔 실무 기자의 냉정함이 깔려 있었다. 하지만 이어진 말은 나를 놀라게 했다. 그래도 여기서 끝내는 건 진짜 아니야, 오빠. 전에 내가 냄새가 난다고 했던 건 고작 학폭 때문만은 아니었어. 저런 오만한 인간이 자식 교육만 저렇게 했겠어? 애들은 어른을 보고 배우는 법이야. 저 인간을 제대로 파보면 분명히 뭔가 나올 거야. 내가 장담해. 이렇게 저돌적인 동생의 모습은 처음이었다. 내가 말했다. 나도 물론 그랬으면 좋겠어. 하지만 상대는 경찰서장이야. 까딱하면 무슨 일을 당할지 몰라. 하루 종일 칼 다룬다는 인간이 이렇게 겁이 많아서야. 동생이 나를 비웃었다. 오빠는 관계없어. 이제부터는 내 문제야. 나는 궁금한 걸 해결 못하면 직성이 안 풀리거든. 게다가 뭐? 잘못한 사람은 벌을 받는다는 걸 민준이한테 가르쳐주고 싶어. 그때 나는 동생이 정말 멋져 보였다. 그러면 나랑 약속해. 무슨 약속? 딱 반년만 해보는 거야. 그래도 소득 없으면 포기하는 걸로. 동생은 잠시 벽을 바라보다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알았어. 지금이 6월이니까 올 연말까지는 결판 낼게. 그 말은 나에게 단순한 약속 이상의 것이었다. 그것은 싸움의 서막이었다. 반년 동안 동생은 정말로 이 일에 매달렸다. 정규 취재는 뒷전이 되었고 잡지사에서도 눈치를 주었다. 하지만 그녀는 물러서지 않았다. 나도 간간히 뒷바라지를 했다. 문을 닫고 나면 동생이 모아온 자료를 정리하고 밤에는 동생의 운전기사 노릇을 했다. 동생이 말했다. 오빠, 그 인간이 정말로 권력을 남용하고 있다면 학교폭력 무마만이 아닐 거야. 다른 일들도 있을 거야. 그런 증거를 찾아야 해. 그래서 우리는 서장의 일상을 조사하기 시작했다. 그가 어디서 누구와 만나는지, 어떤 장소를 드나드는지, 어떤 사람들과 어울리는지. 김대주. 그가 바로 그 경찰 간부였다. 경찰서장이라 이 지역에서는 웬만한 권력자들과 모두 안면이 있었다. 동생은 서장의 동선을 따라다녔다. 물론 직접적으로는 아니었다. 그녀는 기자로서의 네트워크를 활용해서 정보를 수집했다. 이 사람 진짜 문제가 많아. 술집, 룸살롱, 골프장을 매일 돌아다녀. 그리고 만나는 사람들 명단을 봐. 동생이 보여준 자료에는 시의원, 구청 간부, 지역 건설업체 사장들의 이름이 빼곡히 적혀 있었다. 물론 만난다는 사실만으로는 부족하지.
구체적인 증거가 필요해. 그래서 우리는 더 깊이 파들어가기 시작했다. 동생은 밤마다 서장이 자주 가는 업소 주변에서 기다렸다. 몇 주가 지나자 패턴이 보이기 시작했다. 매주 화요일 저녁 서장은 도심의 한 고급 룸살롱에 갔다. 그리고 그곳에서 만나는 사람들이 있었다. 시의원 박모 씨, 건설업체 사장 최모 씨, 그리고 몇 명의 공무원들. 뭔가 정기적인 모임 같아. 매주 같은 요일, 같은 시간, 같은 장소에서 만나는 걸 보면 거기서 무슨 이야기를 하는지 알아낼 수 있을까? 그게 문제야. 하지만 동생은 포기하지 않았다. 그녀는 길이 막히면 좌절하는 대신 곧바로 다른 길을 찾았다. 그 집요함은 존경스러울 정도였다. 어느 날 동생이 흥분된 목소리로 전화했다. 오빠, 드디어 뭔가 잡았어. 뭔데? 서장이 건설업체 사장하고 골프 치는 모습을 찍었어. 그런데 골프 끝나고 나서 사장이 서장한테 봉투를 건네주더라고. 나는 가슴이 뛰었다. 드디어 결정적인 증거를 잡은 것 같았다. 사진 찍었어? 들키진 않았고? 걱정 마. 멀리서 망원 렌즈로 찍었어. 하지만 사진을 확인해보니 아쉬웠다. 거리가 너무 멀어서 봉투의 내용물을 확인할 수 없었고 서장의 표정도 명확하게 나오지 않았다. 무엇보다 그 봉투가 돈인지 다른 것인지 확실하지 않았다. 이건 못 써먹겠지? 쉽지가 않네. 그 후로도 몇 차례 비슷한 상황이 있었지만 결정적인 순간을 포착하기는 어려웠다. 그들도 워낙 조심스럽게 행동했고 민감한 이야기는 밀폐된 공간에서만 했다. 동생은 점점 지쳐갔다. 밤낮 없이 매달렸으니 그럴만도 했다. 더욱이 회사에서 무슨 기사든 써오라고 경고를 받기도 했다. 편집장이 불러서 요즘 너무 한 건에만 매달리는 것 같다. 균형 잡힌 기사를 써야 하는 거 아니냐고 하더라고. 돌려서 하는 말이지만 그만하라는 뜻이야. 그래, 이제 그만하자. 무슨 소리야? 그래서 연말까지 휴직하겠다고 말했는데. 너 정말. 그래도 이렇다 할 성과 없이 약속한 연말이 거의 다가오고 있었다. 동생은 눈에 띄게 달라져 있었다. 잠을 제대로 자지 못했는지 눈 밑에는 잔뜩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다. 하지만 그녀의 손은 더 날카로워졌고 시선은 더 예리해졌다. 기자의 본능과 가족의 분노가 함께 섞여 있었다. 그리고 그날 밤 운명적인 순간이 왔다. 동생은 평소처럼 서장이 자주 가는 술집 근처에서 대기하고 있었다. 밤 10시쯤 서장이 한 정치인과 함께 술집에서 나오는 것을 목격했다. 박기득 의원. 지역구의 시의원이었다. 경찰서장인 김대주와는 오래된 인연으로 알려져 있었다. 두 사람은 술에 취한 듯 비틀거리며 걸어왔다. 동생은 꽤 근접한 위치에서 그들의 대화를 엿들을 수 있었다. 이봐, 김형. 이번에도 깔끔하게 처리했네. 내 꼭 보답할게. 의원님, 섭섭하게 무슨 말씀을 그리 하십니까? 우리 사이에 그런 걸 따져요? 그래도 신세진 건 신세진 거지. 매번 고마워. 저만 믿으십시오. 다 제가 막아드리지 않습니까? 우리 의원님 이름은 죽어도 안 나올 겁니다. 동생은 휴대폰으로 이 대화를 녹음했다. 하지만 여전히 구체적인 내용은 알 수 없었다. 깔끔하게 처리했다는 게 무엇인지, 무엇을 막아줬다는 것인지 불분명했다. 그녀는 박기득 의원에 대해 조사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며칠 후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다. 한 달 전 박기득 의원이 음주운전으로 사고를 냈다는 소문이 있었다. 하지만 공식적으로는 어떤 기록도 남아있지 않았다. 사고 신고도 음주 측정도 아무것도 없었다. 동생은 더 깊이 파들어갔다. 병원 기록, 보험회사 자료, 그리고 사고 현장 근처의 CCTV까지 뒤져봤다. 그리고 마침내 결정적인 증거를 찾아냈다. 사고 현장 근처 편의점의 CCTV에 시의원의 차량이 찍혀 있었다. 시간은 새벽 1시. 그리고 그 차량은 명백히 중앙선을 침범하며 다른 차와 접촉사고를 일으켰다. 동생은 편의점 사장을 설득해서 CCTV 영상을 확보했다. 그리고 사고 당시 현장에 출동했던 경찰관을 찾아내어 취재했다. 경찰은 처음엔 노코멘트로 일관하다가 결국 용기를 냈다.
그날 밤에 사고 신고가 들어왔어요. 현장에 가보니까 2대 차가 부딪혀 있었고 한 명은 술 냄새가 심하게 났어요. 그럼 음주 측정을 했겠네요? 그런데 상부에서 연락이 와서 조용히 처리하라고 하더라고요. 음주 측정도 하지 말고 합의로 끝내라고. 상부라면 김대주 서장이겠네요. 맞습니다. 드디어 결정적인 증거를 잡았다. 서장이 직접 개입해서 시의원의 음주운전 사고를 은폐한 것이었다. 동생은 흥분을 감추지 못했다. 오빠 됐어. 이거면 끝낼 수 있어. 확실한 증거야. 나는 눈을 감았다. 동생이 겪어온 지난 반년간의 잠행, 수많은 실패, 압박, 위험 모든 것이 이 순간을 위해 있었다. 동생이 확보한 증거는 강력했다. CCTV 영상, 현장 경찰관의 증언, 그리고 서장과 시의원의 대화 녹취까지. 이번에는 변명할 여지가 없었다. 동생은 며칠간 밤을 새워가며 기사를 작성했다. 법률 검토를 받고 팩트체크를 여러 번 했다. 실수가 있어서는 안 되었다. 기사 제목은 강렬했다. 지역경찰서장, 시의원 음주사고 은폐 정황 포착, 권력형 특혜 의혹. 기사에는 구체적인 증거들이 빼곡히 담겨 있었다. 사고 당시의 CCTV 영상 캡처, 현장 경찰관의 익명 인터뷰, 그리고 서장과 시의원의 녹음 내용까지. 더불어 반년 전 학교폭력 사건과의 연관성도 함께 다뤄졌다. 해당 서장은 올해 초 자신의 아들이 연루된 학교폭력 사건에서도 영향력을 행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여러 피해 학생과 학부모들이 가해자 아버지가 경찰 간부라서 제대로 된 처벌이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증언하고 있다. 동생은 기사를 발행하기 전에 나에게 마지막으로 확인을 받았다. 나는 기사를 천천히 읽어보았다. 한 줄 한 줄 권력이 부패한 흔적이 또렷이 드러났다. 내 아들의 상처가, 다른 아이들의 아픔이 마침내 세상에 제대로 알려지는 순간이었다. 수고했어. 내가 정말 자랑스럽다. 기사가 발행된 것은 금요일 오전 10시였다. 반응은 폭발적이었다. 포털 사이트 실시간 검색어 1위에 경찰서장 음주운폐가 올랐다. 기사 조회수는 시간당 수만 건씩 늘어났고 댓글은 순식간에 수천 개를 넘어섰다. 권력 있으면 뭐든 다 되는 줄 아는 인간들. 이번에는 제대로 처벌받았으면 좋겠다. 이렇게 진실을 물고 늘어진 기자는 기레기라고 부르지 맙시다. 각 방송사에서도 속보로 이 소식을 다뤘고 전국 일간지에서도 후속 보도에 나섰다. 시민단체와 학부모단체들이 잇따라 성명을 발표하며 진상규명과 철저한 처벌을 촉구했다. 나는 정육점에서 실시간으로 인터넷 반응을 지켜봤다. 화면 속 기사와 댓글들, 그리고 계속 울리는 핸드폰. 지역 방송국 기자들이 인터뷰를 요청하는 전화들이었다. 정육점 사장님이시죠? 저희가 후속 보도를 준비 중인데 혹시 인터뷰 가능하신가요? 나는 조심스럽게 대답했다. 아직은. 조금 더 지켜본 후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제서야 알았다. 세상은 무섭지만 한 방울의 진실이 폭포처럼 퍼지면 더 이상 숨길 수 없다는 사실을. 주말이 지난 뒤 월요일 아침부터 상황은 급변했다. 경찰청에서 긴급 감사팀을 파견한다는 발표가 나왔다. 내부 감찰과 함께 외부 전문가들도 포함된 합동조사팀이었다. 더 이상 내부적으로만 처리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었다. 김대주 서장은 월요일 오후에 직무에서 배제되었다. 공식 발표에 따르면 조사가 완료될 때까지 일시 정직이었지만 사실상 해임 수순이었다. 화요일 아침에 나는 뉴스를 보다가 깜짝 놀랐다. 김대주 서장이 자택에서 나오는 모습이 TV에 나왔다. 기자들의 질문 공세에 둘러싸인 그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다. 서장님, 음주사고 은폐 의혹에 대해 해명해 주세요. 학교폭력 사건 개입 의혹은 사실인가요? 시의원과 어떤 거래를 했나요? 서장의 얼굴은 창백했고 손은 계속 떨리고 있었다. 반년 전 학교에서 만났을 때의 그 오만하고 당당한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다. 죄송합니다. 조사에 성실히 임하겠습니다. 그가 차에 타는 모습을 보며 나는 복잡한 감정이 들었다. 복수의 쾌감이라기보다는 뭔가 허탈한 기분이었다.
저렇게 쉽게 무너질 권력이 왜 그렇게 오랫동안 사람들을 짓눌렀을까? 그날 오후 민준이가 학교에서 돌아와서 말했다. 아빠, 오늘 교장 선생님이 전교생 앞에서 사과했어. 사과? 응. 학교 폭력을 제대로 처리하지 못해서 미안하다고. 그리고 앞으로는 절대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했어. 민준의 목소리에는 신기함이 섞여 있었다. 어른들이 아이들에게 사과하는 모습을 처음 본 것 같았다. 담임 선생님도 달라져 있었다. 그동안 주눅 들어있던 모습과는 달리 이번에는 당당하게 상황을 설명해 주었다. 사실 저도 그동안 많이 힘들었어요. 교사로서 아이들을 보호해야 하는데 그러지 못해서 떳떳하지 못한 마음에. 그래도 이번 일을 계기로 학교 전체가 달라질 것 같아요. 정말요? 네. 교육청에서도 특별 지침을 내렸어요. 학교 폭력 사건은 어떤 경우에도 외부 압력에 굴복하지 말고 원칙대로 처리하라고요. 가해자였던 민호는 이미 다른 학교로 전학을 갔다고 했다. 그의 아버지가 몰락하면서 더 이상 그 학교에 있을 수 없게 된 것이었다. 김대주 서장에 대한 조사는 빠르게 진행되었다. 워낙 명확한 증거가 있었고 여론의 관심이 집중되어 있었기 때문이다. 조사 결과는 충격적이었다. 음주사고 은폐는 빙산의 일각이었다. 지난 5년간 김 서장이 개입한 사건들이 줄줄이 드러났다. 지역 건설업체의 불법 건축 묵인, 유흥업소 단속 회피 도움, 각종 민원 사건 은폐, 그리고 학교 폭력 사건도 기존에 밝힌 것뿐만이 아니었다. 지난 3년간 최소 7건의 사건이 경찰서장의 영향력으로 무마되거나 축소되었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검찰은 김대주 서장을 직권남용, 증거인멸, 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박기득 의원도 음주운전과 증거인멸 혐의로 함께 기소되었다. 1심 판결에서 김대주 서장은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박기득 의원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었다. 판사는 선고 이유에서 이렇게 말했다. 피고인은 공권력을 사적으로 이용하여 법질서를 훼손했고 특히 학교 폭력 사건에 개입하여 피해 아동들의 인권을 침해했다. 이는 결코 용납될 수 없는 행위다. 그로부터 반년이 지난 지금 우리 가족의 일상은 평온을 되찾았다. 아들은 학교 생활을 즐거워한다. 더 이상 폭력을 당할 걱정 없이 친구들과 뛰어놀고 선생님들도 아이들을 더 세심하게 돌봐준다. 아빠, 오늘 체육 시간에 축구했는데 반칙하는 애가 있어서 내가 반칙이야 라고 했어. 그랬더니 그 애가 미안해라고 사과했어. 아들의 목소리에는 자신감이 넘쳤다. 틀린 것을 틀렸다고 말할 수 있고 그 말이 받아들여진다는 것을 알게 된 것이다. 정육점도 예전보다 더 번창하고 있다. 지역 주민들의 신뢰를 얻었고 멀리서도 고기를 사러 오는 손님들이 늘었다. 의리 있는 정육점, 정의로운 사장님이라는 소문이 났다. 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우리 가족이 다시 웃음을 되찾았다는 것이다. 권력과 힘은 누구에게나 공평하지 않다. 하지만 진실과 끈기, 그리고 포기하지 않는 마음은 결국 승리하게 되어 있다. 중요한 것은 눈을 감지 않고 입을 닫지 않는 것이다.